어머니, 너무 아파요.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은 제 발등을 보며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망가져서 아깝네. 그거 다시 해야겠다. 제 상처보다 바닥에 떨어진 전이 더 소중한 모양이었어요. 화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연히 본 동서 SNS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리 리조트 풀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칵테일을 마시는 동서의 모습이었어요. 미국 학회 출장이라더니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댓글이었어요. 우리 예쁜 수진이 힐링해라. 리조트 예약해줘서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 친정엄마 수술비 500만 원이 왜 없어졌는지, 왜 하필 동서가 그 시점에 급작스런 출장을 가게 됐는지 말이에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상의 아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끈을 풀었어요. 지은아, 뭐해? 음식 준비 안 끝났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5년간 기록해둔 것들을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병원을 그만둔 상태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5년 동안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작년 12월 설을 한 달 앞두고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7시에 집에 들어섰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죠. 메시지가 벌써 20개는 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올린 첫 번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올해 설에는 친척들이 많이 와. 작년보다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그 다음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저는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고기전까지 네 종류로 해야겠다. 갈비찜도 큰 소투로 2번은 해야 할 것 같고, 잡채는 당면 5kg은 써야겠네. 지은아, 너는 손이 작으니까 전날부터 준비해야 할 거야. 손이 작다니요.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아직도 제 요리 실력을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손이 작다는 건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무시하는 표현이었죠. 저는 3교대 근무표를 확인했어요. 설 전주에 야간 근무가 2번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니 결국 잠 안 자고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동서 수진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번 설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수진 씨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다단계 마케팅 관련 학회가 있어서 출장을 가야 해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라 거절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능력자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답장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죠. 대신 과일은 제가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진 씨가 사진을 올렸는데 사과 한 박스 주문 확인서였어요. 가격을 보니까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전 4종류에 각각 20인분씩 하면 전 재료비만 15만 원은 넘을 거예요. 갈비찜 재료비 30만 원, 잡채 재료비 10만 원, 기타 밑반찬들까지 합치면 좋게 70만 원은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8만 원짜리 과일 한 박스 끝이에요. 게다가 명절 당일에는 아예 없다고 하고요. 남편 상훈 씨가 그때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준비하라고 하시네. 여보, 제가 야간 근무 이틀 연속으로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말씀이니까 이번만 참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번만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번만이었고 재작년에도 이번만이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단톡방 메시지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기록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너는 명절 며칠 전부터 오셔야겠다. 혼자서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혼자서요. 정말 혼자서 하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준비가 많다고 하시면서도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캘린더를 펼쳐서 야간 근무 일정과 명절 준비 일정을 맞춰보기 시작했죠.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시댁에 가서 장보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 부치고, 설날 아침부터 갈비찜 끓이고, 계산해보니까 거의 이틀은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엄마 말이 맞다 고만 했어요. 왜 맞는지, 왜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요. 단톡방에서 또 알림이 울렸어요. 아, 그리고 지은아, 올해는 떡구경 떡도 직접 뽑아야겠다. 시장에서 파는 떡은 맛이 없어. 떡까지 직접 뽑으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대답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12월 한 달 내내 제 휴대폰은 시댁 단톡방 알림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새로운 지시사항을 내려보내셨거든요. 고사리도 양념해서 무쳐야 하고, 도라지도 생채로 준비해야 하고, 멸치볶음도 새로 해야 하고,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맏며느리니까 장남댁이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12월 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설날 아침에는 차례상도 내가 다 차려야 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무거운 걸 못 들겠다. 차례상까지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까지 제가 다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동서는 왜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이 많다.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로 위로받을 일이 아닌데 남편은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할 말이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통제를 먹고 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전 부치는 꿈을 꿨어요. 끝없이 전을 부치는 꿈을요.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제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설날 아침 6시 저는 시댁 부엌에서 혼자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전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시댁에 와서 새벽 3시까지 장을 본 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선 거였거든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4개 버너를 모두 켜놓고 프라이팬 4개에서 동시에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고기전. 각각 20명분씩 만들어야 하니까 대략 계산해도 전만 200개는 넘게 부쳐야 했죠. 한쪽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잡채용 당면을 삶고 있었어요. 부엌 전체가 김과 기름 냄새로 자욱했고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시어머니께 부탁했는데 돌아온 건 핀잔이었어요. 물? 부엌에 수돗물 있잖아. 바쁜데 왜 나한테 부탁해?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서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도와주시지는 않고 잔소리만 하셨죠. 동그랑땡 색깔이 너무 진하다. 기름 온도를 너무 높인 거 아니야? 호박전은 너무 두껍게 썰었네. 얇게 해야 부치기 쉬울 텐데. 김치전에서 국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김치를 더 짜야 했어.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실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손을 멈출 수는 없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전 9시쯤 친척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담소가 들려왔는데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나타나서 시누이를 말렸어요. 너는 손님이니까 거실에 가 있어. 지은이가 알아서 할 거야. 손님이라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딸인데 손님이라고 하시다니. 그런데 저는 결혼한 지 5년인데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발이 붓기 시작했고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무거운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더니 팔이 저릿저릿했어요. 지은아, 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부쳐야겠다.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미 200개 넘게 부쳤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미 충분히 많이 부친 것 같은데요. 뭘 충분해?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걸로 충분해? 더 부쳐.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프라이팬에 반죽을 부어넣기 시작했죠. 오전 11시가 되자 갈비찜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또 지적하셨어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다. 간장을 더 넣어. 어머니, 이미 간을 맞춰서 내가 먹어보니까 싱겁다고. 간장 더 넣으라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간을 맞춰도 시어머니가 싱겁다고 하시면 더 넣어야 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입맛이 절대 기준이었거든요. 잡채를 만들 때는 더 힘들었어요. 당면 5kg을 삶고 각종 채소를 볶고 고기까지 볶아서 모든 걸 섞어야 했거든요. 큰 솥에 들어있는 잡채를 저으려면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지은아, 잡채 간도 봐야지. 그냥 만들지 말고. 시어머니는 계속 제 옆에서 지시만 하셨어요. 직접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이에요.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배고프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형수님, 언제 식사 준비 끝나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지은이가 손이 좀 느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 손이 느리다고요? 저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손이 느리다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대꾸할 수는 없었죠. 드디어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요. 전 4종류 갈비찜, 잡채, 각종 밑반찬들까지 모두 완성됐죠. 상을 차리는 것도 물론 제가 했어요. 친척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뿌듯함도 잠시였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명이 넘게 먹고 난 뒤에 설거지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은아, 설거지 빨리 해야겠다. 오후에 또 손님 올 예정이야. 또 손님이 온다고요? 저는 이미 탈진 상태였는데 또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 상훈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친척 아저씨들과 함께 축구 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죠. 여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하자 남편이 잠깐 부엌으로 왔어요. 뭘 도와줄까?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아, 나는 저기 아저씨들이랑 얘기해야 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또, 조금만 참아였어요. 남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 혼자 다 하라는 거였죠. 오후 내내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내놓아야 했고, 차도 끓여야 했고, 과일도 깎아서 내놓아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을까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 지은아, 찌개라도 끓여줄래? 찌개까지요? 저는 이미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는데, 저녁 준비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20명분의 찌개를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죠.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부엌 바닥에는 기름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동그랑땡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은아, 전이 좀 탔네. 기름 온도 조절을 잘해야지.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저는 피곤해 절어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일했더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눈도 침침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뭔가 잘못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볼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부엌이 좁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아니야, 이대로는 다 탈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제 뒤쪽에서 프라이팬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팔꿈치가 제 어깨를 확 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서 프라이팬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뜨거운 기름이 가득 담긴 프라이팬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끓고 있던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일부는 제 발등을 덮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기름이 맨살에 닿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막 떨어지게 왜 소리야? 제가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소리가 크다고 그러시는 거였죠. 저는 찬물을 틀어서 발을 담그며 울고 있었어요. 발등이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전 망가져서 아깝네. 시어머니의 두 번째 말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동그랑땡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화상을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걱정하시는 건 음식이었어요. 제 발등보다 전이 더 소중하신 모양이었죠. 어머니,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병원. 그냥 찬물에 담그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화상 정도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가는 것도 반대하셨어요. 설날에 병원 가면 응급실비 비싸다면서 집에서 처치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남편이 소란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프라이팬을 떨어뜨려서 기름이 발에 튀었어. 시어머니가 마치 제가 실수한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죠. 많이 아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걱정해주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응,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설날에 응급실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그냥 집에서 냉찜질하고 약국에서 연고나 사다 바르면 돼. 그래도 화상인데 화상 정도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도 젊을 때 그런 거 수도 없이 당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호들갑을 떤다고 하셨어요. 화상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보다 설날 분위기가 깨지는 게 더 걱정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울면서 계속 찬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치우시느라 바쁘셨고 남편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려다가. 시어머니가 사과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거야? 손님들 오면 내놓을 게 부족한데. 또 전 걱정이었어요. 제가 화상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건 여전히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지금은 지은이 상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래도 저를 감싸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지은이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은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결국 시어머니에게는 손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화상보다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거요. 요리하는 도구, 집안일하는 도구, 손님 접대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든 해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역시 속이 깊어. 그럼 간단하게라도 해줘야겠다. 간단하게라고 하셨지만 결국 제가 다시 부엌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화상 입은 발을 질질 끌면서 말이에요. 저는 진통제를 2알 삼키고 다시 부엌에 섰어요. 발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막힌 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 또 떨어뜨리지 말고. 기름 온도 잘 봐가면서 해야지. 바닥에 기름 또 튀지 않게 조심해. 화상을 입게 만든 장본인이 오히려 제게 조심하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야 저는 약국에 갈 수 있었어요. 이미 문을 닫은 약국이 대부분이었지만 다행히 하나 열린 곳이 있더라고요. 약사 선생님이 제 발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언제 다치신 거예요? 꽤 심한 화상인데 병원에 가보셨어요? 오늘 오후에 다쳤는데 아직 병원은 못 갔어요. 이 정도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자칫 흉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화상 정도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꽤 심각한 상처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쳤는데도 마치 제 실수인 양 말하셨던 것. 제가 아파하는데도 음식 걱정을 먼저 하셨던 것.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 모든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에 본 것 때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화상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설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만 봤으면서도 피곤하다고 일찍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발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연고를 다시 발라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소파에 제가 놓아둔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별로 관심 없는 SNS였는데 왜 알림이 이렇게 많이 오나 싶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알림 목록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서수진 씨가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문제였죠. 푸른 바다가 배경인 수영장 사진이었어요. 야자수가 보이고 리조트 같은 곳이더라고요. 수진 씨가 비키니를 입고 칵테일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위치 태그를 보니까 발리,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학회 출장이라고 했는데 발리에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업로드 시간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올린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화상으로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수진 씨는 발리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와, 발리 너무 좋겠다. 언니 진짜 부러워요. 휴가 즐기세요. 그런 댓글들 사이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예쁜 수진이 힐링해라. 시어머니 계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아가면서 응원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화상으로 고생하는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제대로 잡고 있기 힘들 정도였어요. 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수진 씨의 답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리조트 예약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리조트 예약을 해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 여행비를 대준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수진 씨 프로필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발리 여행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 체크인하는 사진, 스파 받는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 모든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샵 발리 여행, 샵힐링, 샵 리조트, 샵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라니요. 정말 시어머니가 여행비를 대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진들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수진 씨가 스토리에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발리 리조트에서 힐링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서프라이즈로 여행을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서프라이즈 여행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보내준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 씨가 미국 학회라고 거짓말한 이유, 시어머니가 수진 씨 빈자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이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수진 씨를 명절에서 빼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행을 보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당연히 제가 채워야 하는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던 계정이었는데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였어요. 역시나 수진 씨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까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딸 예뻐 죽겠다. 푹 쉬고 와라. 몸 조심해. 온통 수진 씨 걱정뿐이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제가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하루 종일 고생했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포스팅하셨더라고요. 설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해서 배불리 먹었네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것처럼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혼자 다 준비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고요. 이게 정말 제가 살아야 하는 인생인가 싶었어요. 화상으로 아픈 발을 질질 끌며 하루 종일 요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수진 씨 발리 여행만 신경 쓰고 계셨어요. 제 고생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단톡방 알림을 꺼놓았는데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였어요. 지은아,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내일부터는 설거지까지 끝내고 와. 오늘은 너무 어수선했네. 설거지까지 끝내고 오라고요? 제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내일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가 더 가관이었어요. 수진이는 잘 쉬고 있나? 몸 조심해서 여행 잘하고 와라. 저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수진 씨에게는 몸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캡처를 더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의 편애, 수진 씨의 거짓말, 모든 걸 다 저장했어요.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못 잤어요. 발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거든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발리에서 선탠을 하고 있겠죠. 시어머니의 돈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참고 살면 저는 정말 망가질 거라는 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날 밤에 온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명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화상까지 입으면서도 계속 일해야 했던 지은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보실까요? 설 다음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좀 났어요. 회사 동료들과 신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아, 어제 고생 많았어. 발은 좀 어때? 남편이 그나마 제 상처를 걱정해 주니까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아파.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이야. 그래, 그래야겠다. 병원비는 내가 낼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갑과 함께 다른 것도 떨어졌어요. 통장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통장을 왜 가방에 넣고 다니나 싶어서 말이에요. 평소에는 집에 두고 다니는데요. 여보, 이거 왜 가지고 다녀? 제가 통장을 집어들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통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통장은 제 통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친정엄마 수술비로 모아둔 적금 통장이었어요. 이거 왜 가져간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이건 엄마 수술비라고 했잖아. 저는 급하게 통장을 펼쳐봤어요. 마지막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을 보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500만 원이 없어져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500만 원이 왜 없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일단 진정해. 설명할게. 진정하라고. 엄마 수술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다 쓴 거야? 어디에? 제가 다그치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그게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뭐가 급해서? 진우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나 뭐라나. 진우요? 시동생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시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 엄마 수술비를 가져간 거야? 일단 빌려준 거야. 금방 갚는다고 했어. 빌려줬다고? 내 허락도 없이?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것도 친정엄마 수술비를요.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내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 갚는다고 했어? 이번 달 안에는, 이번 달 안에. 엄마 수술은 다음 주인데.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수술을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은행 앱을 켜서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거든요. 500만 원이 인출된 날짜를 보니까 설날 하루 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돈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시어머니한테 바로 보냈네. 시동생이 급하다면서 왜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야?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 씨의 발리 여행, 시어머니의 리조트 예약 감사해요. 댓글, 그리고 500만 원 인출. 혹시 이 돈이 동서 여행비로 쓰인 거야? 제가 물어보자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아니야. 진우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수진 씨 인스타그램 봤어. 시어머니가 여행 보내줬다고 하더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수진 씨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발리 리조트 사진들을 말이에요. 남편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야? 내 엄마 수술비로 시동생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 거잖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였나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해. 지은아, 이미 여행을 간 상태인데 어떡해. 그럼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당장. 남편이 머뭇거리길래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응. 지은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 통장에서 돈이 빠진 걸 확인했는데요. 아, 그 얘기 상훈이한테 얘기 안 했어?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신 건데 이게 말이 돼요? 허락? 가족끼리 무슨 허락을 받아? 진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그 돈으로 진우 씨 부부가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여행이 뭐?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쉬어 간 거야. 제 엄마 수술비로요? 수술비라고? 그냥 적금 아니었어. 급한 거도 아니고. 급한 거가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제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인데 급한 거 아니라고 하세요? 수술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달 늦춰도 되는 거고. 한두 달 늦춰도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사람 목숨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당장 돈 돌려주세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 진우가 갚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언제요? 그거야 진우가 알아서 하겠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양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죠.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24시간 PC방에 갔어요.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었죠. 언제부터 제 돈이 빠져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든 걸 다 추적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끝장을 내기로 결심했거든요. PC방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했어요.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을 하나씩 다운받아서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용도별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500만 원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된 우리 공동 계좌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2030만 원씩, 때로는 50만 원씩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체 내역을 추적해보니까 대부분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에서 다시 진우 씨 계좌로 이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총액을 계산해봤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4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2년 전부터 계산하면 거의 8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이번 5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3교대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돈들이 언제 나간 건지였어요. 대부분 명절 직전이나 진우 씨 부부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나간 거더라고요. 작년 추석 때도 150만 원이 나갔고, 진우 씨 부부가 새 차 살 때도 200만 원이 나갔고, 수진 씨가 다단계 사업 시작할 때도 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매번 남편은 가족이니까 잠깐 빌려주는 거야, 곧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용도, 갚을 약속 날짜, 실제 상환 여부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항목의 상환 여부란에 X를 표시했죠. 새벽 3시가 되자 PC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거의 집에 갔어요. 저 혼자만 남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안 가. 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거 없어. 5년 동안 1300만 원 빼돌린 거 다 확인했어.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300만 원? 응. 내가 다 계산해봤어. 작년부터가 아니라 5년 동안 말이야. 저는 휴대폰 스피커를 켜놓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읽어줬어요. 2020년 3월, 진우 씨 자동차 할부금 200만 원. 2020년 8월, 시어머니 생신 선물비 50만 원. 2020년 추석, 차례상 비용 120만 원. 제가 계속 읽어주니까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지은아, 그만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왜 그만해? 더 있어. 2021년에는 수진 씨 다단계 사업자금 100만 원, 진우 씨 부부 신혼여행비 150만 원. 지은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제가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소리 질러?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만날 거 없어. 나 이혼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진정해.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속아서 산 게 진정할 일이야? 속았다는 게 뭐야?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수진 씨 여행비까지 우리가 대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건 엄마가 부탁해서.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내 엄마 수술비도 가져다 줘도 되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계속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기로 한 거였어요. 새벽 5시쯤 거의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5년간의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총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2800만 원이 시댁으로 나간 거였어요. 500만 원 말고도 더 많은 돈들이 있었던 거예요. 명절비, 생일선물비, 경조사비, 각종 급한 돈들. 모든 게 합쳐지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모두 PDF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들은 별도로 캡처해서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죠. 아침 7시쯤 PC방에서 나와서 집 근처 스무네 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ATM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낮에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수술비 문제로 얘기할 게 있어서. 저는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남편이 허락도 없이 수술비를 가져간 일, 그 돈이 시동생 부부 여행비로 쓰인 일, 5년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 수술은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관리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엄마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엄마였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지은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우선 집에 와. 여기서 생각해보자.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제가 정리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죠. 엄마가 그 자료들을 보시더니 정말 화가 나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일이야? 저도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엄마, 나 이혼해야 할까?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시니까 정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친정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기로 결심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안 씻은 것 같더라고요. 지은아, 왔구나. 응.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거든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대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에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거 봐. A사 용지로 출력한 5년간의 거래 내역표였어요. 총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남편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5년간 당신이 내 허락 없이 가져간 돈의 목록이야. 허락 없이라니.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모르게 돈을 빼가도 되는 거야?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2020년 3월 15일 내 적금에서 200만 원 인출. 용도 진우 씨 차량 할부금. 사전 협의 없음. 사후 상환 없음.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2020년 8월 3일 공동계좌에서 50만 원 인출. 용도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사전 협의 없음. 내가 낸 돈 비율 100%. 저는 계속해서 하나씩 읽어줬어요. 남편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5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847만 원이야. 2,847만 원?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자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응. 거의 3천만 원이야. 내가 3교대로 반나절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이렇게 사라진 거야.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총합계가 적힌 페이지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갚은 돈은 얼마인지 알아? 얼마? 0원. 단 한 푼도 안 갚았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어떻게? 언제까지?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야.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의 SNS 캡처본들이었어요. 이것도 봐. 수진 씨의 발리 여행 사진들과 시어머니의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내가 화상으로 고생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수진 씨 여행 걱정만 하고 있었어. 남편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이번에는 시댁 단톡방 대화 캡처본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설거지까지 끝내고 와라고 하면서 수진 씨한테는 몸 조심해서 여행 잘하고 와라라고 했어.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막내를 더 예뻐하는 거지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고? 내 친정엄마 수술비로 막내 며느리 여행 보내는 게 아기가 없는 거야? 그건 엄마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후회? 언제? 내 엄마가 죽고 나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시어머니 편이야? 당연히 내 편이지.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휴대폰에 녹음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들어봐.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을 틀어줬어요. 수술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달 늦춰도 되는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오자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족끼리 무슨 허락을 받아? 진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남편이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당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5년 동안 내 허락도 없이 3천만 원을 빼간 게 뭐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한 거였어요. 이거 써. 남편이 그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지은아, 진정해. 이혼까지는 진정.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라고? 내가 바뀔게. 정말로. 어떻게 바뀐다고? 시어머니도 같이 바뀐다고?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얼마나? 10년? 20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자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거려. 나 내일부터 친정에서 살 거야. 그리고 이혼 절차 시작할 거고. 지은아, 제발. 제발은 5년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제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시댁 중심으로 맞춰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방까지 따라와서 말했어요. 지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줬어. 저는 짐을 다 쌌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전해줘. 더 이상 내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단톡방에서 터뜨릴 예정이었거든요.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5년간 당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수술은 다행히 친정 쪽 친척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PC방에 갔어요.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했어요. 재산분할 요구서도 함께 작성했죠. 5년간 제가 낸 돈들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단톡방을요. 저는 우선 제가 정리한 모든 자료들을 차례대로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올린 건 수진 씨의 발리 여행 사진들이었어요. 비키니 입고 칵테일 마시는 사진, 리조트 수영장 사진, 스파 받는 사진들을 쭉 올렸죠.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가 달아주신 댓글들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어요. 우리 예쁜 수진이 힐링해라. 어머니 감사해요. 리조트 예약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을 모두 올렸어요. 세 번째로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500만 원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서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시점이 수진 씨 여행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죠. 네 번째로는 5년간의 종합정산표였어요. 총 2,847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자료를 올린 후 저는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5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어요. 누군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남편이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올려?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 가족을 위해 썼는지 정리해봤어요. 시어머니도 곧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어?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는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누구는 화상을 입어도 병원도 못 가게 하는 게 가족인가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화상을 입던 날의 사진을 올렸어요. 발등이 빨갛게 부어오른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설날 제가 화상을 입었을 때 찍은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전 망가져서 아깝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건 실수였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면 사과라도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과는커녕 병원 가는 것도 말리셨잖아요. 그때 진우 씨도 단톡방에 들어왔나 봐요. 메시지가 왔거든요. 형수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일을 이렇게 공개하시는 게 가족 간의 일이라고요? 그럼 제 친정엄마 수술비로 당신 부부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가족 간의 일인가요? 저는 수진 씨와 진우 씨의 발리 여행 영수증 사진들도 올렸어요. 리조트 숙박비, 항공료, 식사비까지 모든 게 정확히 500만 원과 맞아떨어지는 내역들이었죠. 이 모든 비용이 제 친정엄마 수술비에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요. 단톡방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수진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저희는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여행비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미국 학회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거는 뭐예요? 수진 씨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리조트 예약 감사해요라고 댓글 단 거는 뭐고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5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나요? 매번 가족이니까 잠깐 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올렸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수술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달 늦춰도 되는 거고. 가족끼리 무슨 허락을 받아? 그 녹음을 듣고 나서 단톡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교대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대고 명절마다 혼자서 20명분 음식 해드리고 화상까지 입어가면서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 발등 화상보다 발리서 비키니 입은 동서가 더 걱정되시는 분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이혼 서류는 상훈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요구했고요. 그동안 제가 낸 2,847만 원에 대한 정산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사람을 단톡방에서 차단했어요. 그리고 남편 개인 번호도 시댁 식구들 번호도 모두 차단했죠. PC방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은 줄도 몰랐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평범한 휴일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병원에 이력서를 내고 새로운 집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획을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화상을 입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전 부치는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훈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마지막에는 시원한 이야기였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 혼자 모든 준비를 떠맡고 시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 말이에요. 지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대우에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은 씨처럼 모든 걸 정리하고 기록해서 감정이 아닌 사실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결혼이나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과 상담사, 때로는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